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차이는 주로 근본적인 사고의 깊이에서 비롯됩니다. 먼저 이 비범한 사고의 깊이를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한 사람의 사고방식, 행동, 능력 구조, 나아가 운명까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사고의 깊이란 바로 사물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를 의미합니다. 워런 버핏은 이 세상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분야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깊이 파고들어 그 분야의 근본적인 법칙을 완전히 숙달하십시오. 이것을 달성하면 다른 분야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버핏의 의도는 만약 당신이 세상을 아직 꿰뚫어 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분야를 아직 충분히 깊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분야에서 근본적인 사고의 깊이를 탐구해야만 비로소 세상 전체의 진실을 통찰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사고는 사물의 작동 원리이며 이는 공자가 리라고 부르고 노자가 도라고 부르며 부처가 지혜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합니다. 유교, 도교, 불교의 가르침은 모두 근본적인 법칙들이며 이것이 바로 그들의 위대함이 있는 지점입니다. 세상의 모든 분야에는 각기 전문 지식이 있으며 이 세상은 무수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각 분야의 근본적인 사고는 서로 통합니다. 사고의 깊이에 가까워질수록 법칙은 더욱 단순해집니다. 왜냐하면 법칙은 업계를 구분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관통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어떤 업계에 있든 그 업계의 근본적인 법칙만 완전히 파악한다면 다른 많은 분야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은 분야별로 나뉠 수 있지만 법칙과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근본적인 법칙을 완전히 파악하면 당신은 물 한 방울에서 대양을 볼 수 있고 나무 한 그루에서 숲 전체를 볼 수 있으며 모래 한 알에서 사막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갖추게 되면 당신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여러 분야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논리, 근본적 사고와 사고방식의 관계는 근본적 법칙을 완전히 파악한 사람은 그들의 사고방식이 개방적이고 건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깊은 생각이 없으면 모든 노력은 헛되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사고방식이 없으면 모든 깊은 생각도 헛되게 됩니다. 가장 건강한 사고방식은 네 글자, 즉 변증법적 사고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변증법적 사고란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뛰어난 사람은 음과 양이 결합된 태극도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고에서의 음양은 사물의 두 가지 모순된 측면을 파악하는 능력이자 동시에 이 두 측면 사이의 대립과 통일을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선의를 표현하는 것이지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통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의 언어로 당신의 이치를 설명하는 것이지 자신의 언어로 생각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논쟁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의 논리로 당신의 관점을 증명하는 것이지 자신의 논리로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판매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객이 이득을 봤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지 당신이 싸다고 생각하는 것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호감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당신의 눈에 비친 자신이 뛰어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지 당신이 얼마나 뛰어난지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지 자신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뛰어난 사람은 항상 상대방을 꿰뚫어 보는 법을 압니다. 그들의 필요, 언어, 논리, 감정, 장점, 입장을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상대방의 필요와 결합하고 자신의 이치를 상대방의 언어와 결합하며 자신의 관점을 상대방의 논리와 결합합니다. 이것이 바로 음과 양의 결합이며 변증법적 사고의 음양 조화 기준에 부합합니다. 만약 당신이 소통할 때 자신의 입장에서만 서거나 사회생활에서 자신을 증명하는 데만 집중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방어적으로 만들 뿐입니다. 이는 더 이상 음양의 결합이 아니라 음양이 분리된 상태가 되며 변증법적 사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항상 음과 양이 대립하는 상태로 존재하며 변증법적 사고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거나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거나 편안할 때 위기를 생각해야 한다는 속담들로 표현됩니다. 또는 사형지마, 화와 복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과 같습니다. 두 번째 논리,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은 당신이 소유한 지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근본적인 사고가 강한 사람의 특징은 그들이 더 이상 지식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이소룡은 절권도를 수련하는 과정에서 배운 것이란 동시에 잃어버린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은 잊어야 합니다. 학습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지식과 기술 같은 외적인 것에 의존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직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의존을 넘어설 때 당신은 그것들의 주인이 될 수 있으며 흐르는 물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는 심신합일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사고를 해방시키고 인식의 사슬을 끊어주며 깨달음을 주어 그들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직접 답을 알려주는 것보다 말입니다. 사람에게 어리석음을 가르치는 것은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직접 답을 주는 것은 그들의 생각할 권리를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답을 찾는 데 익숙하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방법이나 답만 제공하는 교사, 책, 수업은 모두 평범합니다. 평범한 수업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답을 주어 학생들이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 뛰어난 수업은 교사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 학생들이 스스로 답을 찾게 하고 이를 통해 독립적인 사고 능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생각하기 게으른 사람들은 항상 외부에서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마치 만능 열쇠를 찾아 모든 문제를 생각하거나 자신을 발전시킬 필요 없이 해결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지름길을 찾고 책임을 회피하는 표현입니다. 방법은 인식이 특정 수준으로 높아졌을 때 비로소 나타나며 그것은 실천과 경험을 통해 찾아집니다. 교사나 성공한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그들은 단지 제안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방법은 자기 자신이 직접 체득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들을 잊어야 합니다. 우리는 방법에 집착하기 전에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도덕경은 도가도 비상도라는 구절로 시작됩니다. 이는 어떤 방법도 절대적으로 명확하게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설명하려 애써도 일단 설명되고 나면 그 방법들은 더 이상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방법과 기술은 우리 대부분이 여전히 매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법칙을 파악해야만 눈앞의 모든 현상은 꿈과 환상처럼 보일 것이고 당신은 모든 사물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논리, 한 사람이 비범해지기 위해서는 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 자신의 평범함을 받아들이는 것. 두 번째 단계, 영혼의 고요함을 찾는 것. 세 번째 단계, 자기 자신의 비범함을 발견하는 것.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비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 자신의 평범함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들은 자신의 비범함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부모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평범함을 받아들일 때 그들은 자녀의 비범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가 인간에게 부여한 가장 공평한 법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지혜에도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어리석음을 발견하는 것.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범인일 뿐입니다. 그들은 웃고 화내고 탐욕스럽고 실수를 합니다. 그들은 고집스럽게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리석음을 보기 위해서는 인간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둘째, 자신의 어리석음을 발견하는 것. 다른 사람의 어리석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단지 기본적인 지혜일 뿐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보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것은 지혜뿐만 아니라 큰 용기도 필요합니다. 아는 것이 많을수록 모르는 세계는 더 커집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을 우물한 개구리처럼 여기며 매일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기를 갈망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내가 아는 유일한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셋째, 어리석음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과 자신의 어리석음을 발견하는 것은 큰 지혜이지만 바로 이 지혜가 가장 큰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족쇄를 끊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 이르면 교만해지고 세속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지혜는 어리석음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언제나 자아를 낮추고 누구와도 소통하며 조화롭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상태입니다. 자아가 없어질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논리, 세상의 진실을 꿰뚫어 보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당신이 충분히 똑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충분히 똑똑하면 광대한 세상에 직면했을 때 이성적이고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으며 여러 겹의 정보를 꿰뚫어 함정을 간파하고 조종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당신이 충분히 선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충분히 선량하면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약자에게 연민을 느끼게 되며 이를 통해 현실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똑똑함은 타고난 재능에 속하며 우리가 보통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선량함은 선택에 속하며 후천적인 것이고 우리는 언제든지 심지어 한순간에도 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선량함이 실제로는 똑똑함보다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능은 이미 주어진 것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쉽지만 선량함을 선택하는 것은 유혹에 저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은 자신의 재능에 이끌려 당신이 내리는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소수의 천재만이 똑똑한 재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진실을 꿰뚫어 보기 위한 신뢰할 만한 길은 선량함을 통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논리, 한 걸음 물러나 더 이상 쫓지 않는 것이 무모하게 계속 쫓는 것보다 낫습니다. 오늘날 돈 벌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모두가 탈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우리가 자신을 향상시키는 데 투자하는 대신 새로운 지름길을 찾는 데 힘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집중하는 대신 새로운 장괴를 시험하는 데 영리함을 사용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라이브 커머스, 전자상거래, 숏폼 비디오는 모두 새로운 판매 방식일 뿐이지만 실제 제품 개발에 신경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깊이 파고들어 배우려는 사람은 더욱 적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할수록 돈 벌기는 더 어려워지며 이것은 사회 발전의 필연적인 결과이기도 합니다. 왜 신은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벌을 내릴까요? 오직 그들이 완전히 물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되어야만 물러나 다른 길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고민하지만 돈을 벌지 못할까요? 이전의 발전 모델이 너무 조잡해서 교양은 없지만 배짱만 있는 사람들만이 부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물고기를 먹어본 고양이는 영원히 그 맛을 잊지 못합니다. 한 번 돈을 훔친 도둑은 요행 심리가 생겨 더 이상 정직하게 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논리, 어떻게 최대의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능력 구조는 최대의 행복을 얻기 위해 어떻게 설계되어야 할까요? 최대 행복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식이 가장 높고 능력이 두 번째, 자산이 세 번째, 욕망이 가장 낮습니다. 이 구조는 가장 높은 수준의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구조를 거꾸로 합니다. 욕망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자산, 그 후에 능력, 그리고 인식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고통을 겪고 항상 불안해합니다. 일곱 번째 논리, 한 사람을 위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때때로
사실 내가 너보다 더 비참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설득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상대방이 자신이 정말 비참하다고 느끼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위로를 받기 위해 찾아올 때 사실 그들은 간접적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형편없나? 그럴 때 당신은 그들에게 두 가지를 이해시켜 주기만 하면 됩니다. 첫째,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 주위를 둘러봐라. 고통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둘째, 나의 당당함은 겉모습일 뿐 사실 나는 너보다 훨씬 더 힘들다. 그러면 그들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동정적인 어조로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너도 다른 사람들처럼 괜찮아질 거야 라고 위로한다면 그들은 더 슬퍼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실패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는 매우 실패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인정할 수는 없다. 나는 모두가 실패했다는 것을 봐야 하고 그래야만 안심할 수 있다. 알고 보니 세상에는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많구나. 그렇다면 내가 슬퍼할 게 뭐가 있나? 나는 조용히 다행이라고 느껴야 한다. 요컨대 실패한 모든 사람이 동정과 연민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패한 모든 사람이 현실을 직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차라리 스스로를 속이고 자기 위안 속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여덟 번째 논리, 공짜가 가장 비싸다. 왜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처음에 돈을 쏟아부어 프로모션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소비자에게 작은 이득을 얻는다는 느낌을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소비자가 플랫폼을 떠날 수 없게 될 때, 즉 시장이 독점될 때, 그들은 당신에게 2배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왜 손해보고 파는 제품이 그렇게 많을까요? 왜 공짜가 가장 비싸다고 할까요? 왜 이익을 뒤로 미룰까요? 모두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득을 봤다고 느낄 때마다 언젠가는 2배로 갚아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동료, 친구, 파트너 사이에서도 이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신 자신보다 당신을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쇼피는 당신이 무엇을 사고 싶은지 알고, 잘로는 당신이 무슨 대화를 하는지 알며, 틱톡은 당신이 무엇을 보는지 알고, 배달 이민족은 당신이 무엇을 먹고 싶은지 알고, 구글은 당신이 무엇을 검색하는지 알며, 부킹닷컴은 당신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 압니다. 미래에는 아마 우리 각자가 모두 투명해질 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행동이 정확하게 기록될 것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연수입은 얼마인지, 세금은 얼마를 냈는지, 불법 소득은 없는지, 우리의 모든 자산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사람이 되어 떳떳하게 사는 것, 그것이 각자에게 가장 좋은 통행증입니다. 9번째 논리, 세뇌와 교육의 차이점. 만약 당신이 시끄러운 음악이 넘치고 학습자들이 모두 춤을 추며 입으로는 같은 구호를 외치고 똑같은 동작을 하는 곳에 간다면 그들은 모두 집단적 흥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 뇌는 생각을 멈추고 뇌가 조종당하는 순간이며 이것이 바로 세뇌입니다. 반대로 만약 당신이 아주 조용한 곳, 대화 외에는 다른 소리가 없고 모두가 각기 다른 표정으로 침묵하고 있지만 각자의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생각하며 스스로의 답을 찾고 있는 곳에 간다면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학습입니다. 세뇌의 본질은 뇌의 게으름을 집단적 흥분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반면 교육의 본질은 모든 것을 멈추게 하여 뇌가 생각할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세뇌는 혼란을 일으켜 사람들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고, 교육은 서로의 도움을 통해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세뇌는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따르게 하여 다른 사람의 도구가 되게 하고, 교육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하여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게 합니다. 10번째 논리, 돈을 버는 것과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의 차이점. 돈을 벌 줄 아는 것보다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낫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외부에서 찾는 결과이고 가치 있는 것은 내부에서 발전하는 결과입니다. 돈을 버는 것은 당신이 돈을 쫓는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은 돈이 당신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장작을 패지만 결코 도끼를 갈지 않습니다. 장작을 패는 것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고 도끼를 가는 것은 내부에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부자는 최소 80%의 시간을 도끼를 가는 데 쓰고 그 후 단지 20%의 시간을 들여 장작을 팹니다. 그들은 조용할 수 있지만 행동할 때는 정말 놀랍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100%의 시간을 오직 장작을 패는 데만 씁니다. 그들은 눈앞의 이익만 보고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킬 방법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은 제품과 서비스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제품과 서비스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면 돈은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제품과 서비스 뒤에는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해심과 인내심을 가질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훌륭한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 뒤에는 수양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정 수준까지 수양하면 안정되고 발전하며 올바른 품행을 갖게 됩니다. 수양 뒤에는 도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물의 변화의 본질과 법칙을 이해하게 되면 그들은 확실성을 얻게 됩니다. 사람의 안전과 행복은 종종 확실성에서 비롯되는 반면 세상의 불확실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확실성은 외부의 불확실성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에 대한 확실성이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당신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다고 확신하나요? 당신은 어떤 일을 잘할 수 없다고 확신하나요? 이것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실성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안다고 확신하나요?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모른다고 확신하나요? 이것은 자신의 인식에 대한 확실성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확신하나요? 당신은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확신하나요? 당신은 무엇이 가장 원하는 것인지 확신하나요? 이것은 자신의 목표에 대한 확신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확립입니다. 당신은 현재 자신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신하나요? 이것은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한 확신입니다. 당신은 어떤 유형의 사람과 어울리는지 확신하나요? 이것은 당신의 성격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신에 대해 더 확신할수록 당신은 세상의 불확실성에 대해 덜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11번째 논리. 자기기만이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거나 양심에 따라 일하는 것이 정말 돈을 버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그다지 성공하지 못합니다. 사실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종종 지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 문제를 양심 탓으로 돌리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은 사고의 기본적인 오류입니다. 분명히 지혜가 부족해서인데 그들은 항상 자신이 너무 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흔한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너무 착하다고 듣는 것이 지혜가 없다는 것보다 받아들이기 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 중 하나입니다. 실패하더라도 인간은 실패감을 줄이기 위해 변명거리를 찾으려 애씁니다. 적어도 그들은 나는 여전히 선량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기만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패의 진짜 원인을 스스로 점검하는 대신 다른 사람의 성공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결과라고 증명하려 했습니다. 12번째 논리, 자신의 처지에서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것. 부모로서 당신이 자녀의 성장을 지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발전에서 자신을 위한 교훈을 얻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교육이 시작됩니다. 자녀에게서 가장 골치 아픈 점들이 바로 당신 자신이 치유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교사로서 당신이 더 이상 학생들에게 답을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자극하고 스스로 답을 찾게 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수업이 시작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리석은 질문은 없고 오직 어리석은 대답만 있을 뿐입니다. 사장으로서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관리가 시작됩니다.
기업가로서 당신이 더 이상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때 당신의 사업은 비로소 진정으로 시작됩니다. 13번째 논리, 이것은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해하는 생존 논리입니다. 일단 이 문화를 꿰뚫어보고 그것을 기업이나 가정에 적용하면 당신은 회사와 가족의 번영과 강한 생명력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갈은 자신이 독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모기는 사람의 피를 빠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파리는 똥이 더럽고 냄새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쥐는 자신이 훔친 음식이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쥐가 우리의 양식을 먹기 때문에 쥐를 해로운 동물이라고 부르지만, 쥐에게 그것은 단지 먹이를 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인간은 꿀벌이 우리에게 꿀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부지런하다고 칭찬하지만 꿀벌에게 그것은 단지 기본적인 필요일 뿐입니다. 해충이냐 익충이냐는 모두 인간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분류한 것입니다. 좋고 나쁨도 단지 강자가 자신의 입장에 따라 내린 판단일 뿐입니다. 결국 과일의 세계에서는 천적이 항상 죄인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순수하게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란 없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이익을 해치면 당신은 그들 눈에 나쁜 사람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이익에 부합하면 당신은 그들 눈에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다수의 인식에 부합하면 당신은 합리적이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당신이 다수의 인식을 넘어서면 당신은 비합리적이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몇 가지 다른 예입니다. 인간은 지구의 주인이므로 인간은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옳고 그름을 나누며 질서와 규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이 전 세계로 퍼질 때 인간은 그것을 유행성 바이러스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지구에게 인간이야말로 바이러스입니다. 지구는 45억 년 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인류는 겨우 30만 년 전에 나타났습니다. 지구에게 인류는 눈 깜짝할 사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인류가 나타난 이래로 우리는 환경을 파괴하기 시작했고 끊임없이 지구의 생태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바로 지구의 바이러스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최근에 끝난 코로나19 대유행도 마치 지구의 면역 체계와 같습니다. 이제 지구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지구는 인류의 활동에 대항하는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실제로는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의 명확한 구분이 없으며 단지 강하고 약함의 구분만 있을 뿐입니다. 옳고 그름은 항상 강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위 좋고 나쁨이란 모두 강자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정의한 것입니다. 규칙이란 강자가 약자를 위해 그려놓은 원이며 넘어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에서 사는 것은 정글에서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잡아먹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당신을 잡아먹을 것입니다. 사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늑대와 양입니다. 당신은 양을 잡아먹을 수 있는 늑대이거나 아니면 양으로서 늑대가 와서 잡아먹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따라서 생존 논리는 두 종류뿐입니다. 늑대의 생존 논리는 어떻게 하면 양을 우아하게 잡아먹을까 하는 것이고, 양의 생존 논리는 어떻게 해서든 늑대로 변하는 것입니다. 14번째 논리. 모두가 돈 버느라 바쁘지만 모두가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쁘지만 가치가 없습니다. 왜 가치가 없을까요? 이것은 쇼피가 등장한 후 대부분의 제품 가격이 하락한 것과 같습니다. 왜일까요? 제품이 너무나 동질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제품이 똑같을 때 당신이 어떻게 더 비싸게 팔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이 종이 한 장처럼 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동질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은 바로 이것입니다. 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20년 동안 어떤 교사도 그들이 자신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성격인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에 적합한지 모릅니다. 자녀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격려하는 의식을 가진 부모는 극히 드뭅니다.
이런 성인들은 우리의 내적 동기와 잠재력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우리를 아무런 차이 없이 성장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20년 이상 힘들게 공부했고 지식이 가득 차 세상을 정복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 발을 들여놓고 나서야 우리는 자신이 아무런 차이가 없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심각하게 동질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과 개성은 오래전에 마모되었습니다. 동질화된 제품은 과잉 생산을 낳고 동질화된 사람은 사회 혼란을 야기합니다. 취미도 없고 재능도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 군중을 따라갈 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 아이에게 무엇을 좋아하냐고 물으면 아이는 빠르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요. 노래하는 것을 좋아해요. 춤추는 것을 좋아해요 등등. 하지만 어른에게 같은 질문을 하면 그는 대답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무언가를 하기 전에 이익을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으면 바로 합니다. 하지만 어른은 무엇이든 하기 전에 그것이 유용한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삶은 해야만 하는 것들과 이익이 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른들의 세계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이익만 있고 옳고 그름이나 감정은 없습니다. 그들은 신중하게 계산하고 모든 행동에는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그들은 예민하고 의심이 많으며 항상 이용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욕망에 짓눌려 뇌가 쉴 새 없이 걱정합니다. 물론 몇 년 후 오늘날의 아이들도 취미도 사랑도 재능도 없는 어른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없고 어떤 것에도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지만 자신이 정말로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묘사할 단어를 찾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평온하게 절망 속에서 사는 것. 그러나 미래는 정말로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정은 미래의 주요 생산 동력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터넷이 노동 분업과 사회 정밀화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효율적으로 연결된 정보의 지원 덕분에 사람들 간의 협력 효율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협력 비용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산업은 점점 더 세분화되기 시작했고 인간의 노동 분업도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한 분야에만 집중하면 되고 다른 측면은 다른 사람이 당신을 지원해 줄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강점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항상 약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했지만 앞으로는 강점을 발휘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미래에는 대량 생산이 발전함에 따라 당신은 자신의 강점으로 기여하고 당신의 약점은 가려질 수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킬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신의 열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이 분명합니다. 취미와 열정은 당신의 평생 펀도 목표, 사회적 지위, 심지어 삶의 의미까지 결정합니다. 예전에는 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보았습니다. 당신은 많은 아이디어를 가질 필요가 없고 단지 관리하고 사용하기 쉬우면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은 거대한 기계의 한 부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개성과 뛰어난 재능을 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갖고 심지어 제약을 넘어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를 매우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 의존할까요? 한 사람의 열정에 의존합니다. 오직 열정, 오직 사랑만이 한 사람의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200에게 관직을 맡긴다면 그는 분명 언젠가 사직하고 남을 욕하며 결국 방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낭만적이고 시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천부적인 재능은 시를 쓰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취미가 밥을 먹여주지 못하고 사람은 결국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나라 시대의 이백은 단지 방랑하는 시인이었지만 만약 그가 이 시대에 산다면 인터넷은 그의 취미를 돈으로 바꿔주었을 것입니다.
만약 200이 지금 산다면 그는 수십억 명의 팬을 가진 중국 최대의 브랜드가 되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 취미도 당신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더 많은 취미가 현실적이 되고 더 많은 열정이 가치 있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는 단지 한 측면에서 최고가 되는 데 집중하기만 하면 엄청난 생산량을 발휘할 것입니다. 미래에는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보다 당신이 누구인지가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희소하고 특징적인 사람이나 기업일수록 가치가 더 커집니다. 대체 불가능하다는 것은 무한한 가치를 의미합니다. 미래에는 사람이 더 비싸지고 인재는 더욱 희귀해질 것입니다. 사람은 가장 중요한 자본이 되고 있으며 인재의 희소성은 각 개인의 가치를 상승시킬 것입니다. 미래에는 인적 자원이 인적 자본으로 전환되어 최고의 생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인재는 토지와 다른 모든 자원을 능가하여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이 시대의 가장 좋은 기회가 바로 자신을 발견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최고의 투자는 바로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흥미롭고 고무적인 결론입니다. 미국의 기업가 테드 런시스는 5년 전에 한 세기 안에 하루 8시간 노동제를 폐지하는 것이 기본권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시대의 변화로 인해 이것은 한 세기가 걸릴 필요 없이 바로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엄격한 규칙과 시스템을 만들어 모든 사람이 정해진 시간 안에 일하고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조직에 순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시대에는 우리는 단지 재능을 사용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여 가치를 창출하면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세 가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간의 자유, 공간의 자유, 그리고 재정적 자유입니다. 인터넷은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내면을 솔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각 사람이 내면에서 이 질문에 대해 숙고할 때 사회 구조는 큰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경제의 본질은 창조이며 사람은 첫 번째 창조 요소입니다. 사람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경제의 동력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공부를 잘 못하고 코딩도 모르며 지적인 일을 잘 못하고 단지 육체 노동이나 자빌만 할 줄 안다고요. 이것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느냐와는 관련이 없고 문제는 당신이 그 일에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미래는 어떤 시대일까요? 그것은 각자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자신의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대입니다. 당신의 재능과 창의성은 더 이상 삶의 사소한 일들에 의해 속박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장작을 패든 말을 키우든 바다를 보든 세계를 여행하고 싶든 모두 열정과 재능에 의지하여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전통적인 조직들이 전환 과정에서 고통을 겪는 최악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뒤처지면서 실망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정말 아름답지만 또한 잔혹합니다. 만약 당신이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존재 가치가 없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몇 마디 전합니다. 미래의 가장 좋은 투자는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약점 보완 이론은 시대에 뒤떨어졌습니다. 강점 발휘 이론이 등장했습니다. 당신이 틈새 시장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취미, 열정, 이상의 기반을 두십시오. 다른 사람이 동요할 때 당신은 침착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소란스러울 때 당신은 생각하십시오. 당신에게 맞는 일은 시작하기만 하면 결코 늦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콘텐츠와 제품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며 단지 클래식한 것들이 부족할 것입니다.